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이제 학교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방학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점수를 다 네. 매기려고 하다가 네. 실패했습니다. 왜요? A4를 줘야 하나, A 제로를 줘야 하나, A 마이너를 줘야 하나. 사실 저도 채점할 때 항상 그런 갈등에 네. 이렇게 이 점수로 학생에게 용기를 보여줘야 하는지. 왜냐하면 그 점수를 받고 그 다음 학기 때 학생들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배신감이 쌓인 표정과 그리고 의외로 나한테 왜 이렇게 잘 줬지라는 표정,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시작할 때 야외 오페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 애청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극장에서 오페라를 공연할 때 혹은 감상할 때 실내와 이 밖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외와 실내 공연 혹은 감상할 때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팁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성악 음악이라는 것은 네. 이런 발성을 하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과 그 모든 것이 건물의 천장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입니다. 그쵸. 그래서 공연장의 어쿠스틱을 활용하는 장르인데요. 야외에서 사실 예전부터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문화가 있기는 했어요. 저기 이탈리아에 가면 베로나의 아레나라는 곳도 있고 프랑스의 오랑주도 있고, 그것을 이제 동기로 하여서 야외에서 많이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야외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천연으로 이렇게 울림이 생기는 야외 극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 자연의 정취와 함께 뭔가 음악을 즐기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 발성은 네. 또 이 국악 판소리와는 다르게 네. 반드시 천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사실 저도 이 야외 오페라를 한 번 제가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저기 강원도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에서 야외 무대에서 콘서트를 한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오페라는 제가 예전에 밀라노에 살고 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체인인 별다방이 이제 밀라노 이탈리아에 상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허. 근데 이탈리아 국민들의 이 거센 반발이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네. 그랬는데 그 기업의 CEO께서 스칼라 극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스타벅스 그 별다방이 생기는 아니 지금 방송 중에 집중 안 합니까? 지금 PPL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 아주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오거리에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에 그 카페가 생겼는데요. 네. 그 오거리를 다 막고 어허. 오페라 라보엠 2막의 카페 씬을 야외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와.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액을 주고 거기서 이제 그 오페라에 나오는 카페 이름이 모무스거든요. 모모스. 그런데 모모스. 그거를 이제 S 카페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페라를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거기 이제 스텝으로 참여했었어요. 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좀 커피숍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야외 오페라가 네. 어쿠스틱 면에선 불리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는 것만큼 성악가와 연출자의 디테일한 그런 음향을 감상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지만 네, 야외에서 오페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뭔가 뭉클하고 흥분되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도 음료수도 가지고 오시고 이거 뭔가 즐기면서 보시는 것 같아서 그건 또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신 네. 그 아라나 디 베로나에서 야외 오페라를 볼 때 아직도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태리 있을 때 이제 가장 싼 티켓, 그러니까 비싼 티켓은 앞에 있고 높은 자리, 예. 저 싼 자리는 또 아주 제일 저렴한 자리는 그 콜로세움 그 등에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동료들하고 보니까 저희는 뭐 오페라 보면서 저 사람 뭐 소리가 좋다, 뭐 들리네 안 들리네, 뭐 고음이 어쩌네 막 이러면서 이제 보잖아요. 네. 근데 옆에 계신 분께서 저희를 탁
제지하시면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뭐 우리가 전공자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분이 대단한 게 영국 런던에서 네. 구두방을 하시는 분이래요. 어. 인터미션 때 대화를 나눴어요. 네. 근데 1년에 한 번 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보람과 대가로 네. 매년 이 축제에 참가를 해서 오페라를 다 본대요. 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저도 와. 비슷한 경험을 지난주에 했던 게요. 지난주입니까? 그 평창에서 네. 제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 출연자신 사무엘윤 교수님이랑 네. 또 소프라노 박소영님이랑 개촌 클래식 축제에서 연주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연주하는 다음 날 이제 조성진 씨가 출연을 해서 거기 정말 많은 인구가 왔었고 같은 급이네요. 피아니스트 조성진, 네, 피아니스트 그건 정태양.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전날에도 이제 이진상 교수님께서 연주를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주차를 해놓고 어느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사려고요. 이렇게 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 카페 딱 테라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낭을 메고 네.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리허설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또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고 있다가 네. 또 공연을 하니까 공연을 듣다가 어.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제 차로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저녁 공연장 쪽으로 또 이동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보는구나 공연. 하루 종일 와서 책도 보고 자연도 즐기고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또 말씀하신 중에 카페가 있었네요. 카페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곡입니까? 오늘 곡은 스트라빈스키의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입니다. 조금 독특하게 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교향곡입니다. 그렇군요.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네,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법대생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를 만나서 그에게 작곡을 배우면서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08년에 관현악곡 불꽃을 시작으로 불새, 페트루슈카 등을 발표하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출신인 스트라빈스키 활동 무대는 주로 유럽이었습니까? 네, 러시아 혁명과 1, 2차 세계대전 등으로 주로 유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를 떠나 프랑스에 귀화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스트라빈스키 사생활이 조금 복잡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 작곡가는 러시아 정교회의 신실한 신자였다고 하고 또 이혼을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강지처를 놔두고 계속 바람을 피웠던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렇습니까? 극구 부인은 했지만 샤넬의 집에 머물 때 샤넬과도 바람을 피웠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아하. 그래서 나중에 샤넬과 스트라빈스키라는 영화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스트라빈스키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촌 예카테리나와 결혼을 했고 자녀도 4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빈스키가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가 아닌 자신에게 열광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의 전기를 보면 아예 대놓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고요. 생활비도 안 줬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이 엄청 고생을 했대요. 네. 그래서 나쁜 아빠, 나쁜 남편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평생의 연인 베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네. 그런데 베라와 스트라빈스키는 모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라를 사랑하지만 스트라빈스키가 절대 이혼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종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큰딸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베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5년에 베라와 스트라빈스키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미국에서 살아왔고요. 나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할 정도로 유명 인사로 지냈다고 합니다. 인간 스트라빈스키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시에 최고의 작곡가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오프닝을 하면 네.
음악 감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수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습이 안 되는데요. 잠시만 질문이 있습니다. 자, 베라도 한마디로 그 가정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스트라빈스키는 지금 아내와 큰딸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네. 베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베라는- 이혼을 한 겁니까? 베라도 이혼을 하고 왔겠죠, 당연히. 아니 그렇게 왔겠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모릅니까? 짚지 말아주세요. 음악 감상에 음악 감상에 방해가 될. 알겠습니다. 것 같고. 네, 요청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둘이 재혼하고서는 끝까지 사랑을 나눴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베라는 어떻게 정리라고 했는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스트라빈스키의 삶이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음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곡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인데요. 최초의 관악기는 뭐였나요? 네, 오늘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작품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네. 사실은 관악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 남부 지역에서 3만 5천 년 전에 새의 뼈로 제작된 피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와. 이 피리가 인류 최초의 악기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악기가 우리가 악기라고 하면 현악기군이 있고 관악기군이 있고 또 두드리는 타악기군이 있고 피아노 같은 건반악기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 관악기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불었던 풀피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악기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되는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관악기는 말 그대로 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풀필이든 아니면 새의 뼈로 제작을 했든 나무로 제작을 했든 이런 관이 존재하고요. 관에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악기에서 높이를 만들 때 도레미파 만들어 나갈 때요. 주어진 관의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연주자가 공기의 진동을 조절하여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로 나뉘는데요. 목관악기는 역사적으로는 악기의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네. 플룻 오보에 같은 악기를 들 수 있을 거고요. 또 금관악기는요. 호른 같은 악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플룻이 금색이잖아요. 나무 금색이랑 플룻도 은색. 있지만 금색 아니면 은색이 흔하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의한 분류는 현대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이 관악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친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성악음악과도 또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왜 당황하냐면 스트라빈스키에서 너무 급격하게 아, 네. 리스크가 왔죠. 관악기로 넘어오는 그렇죠. 게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뒤에 얘기할 걸. 아직 한 편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중간에 얘기했었는데 오프닝을 너무 세게 가서 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끝나고 말씀드릴 걸 싶은 생각. 그러니까요. 아, 참. 그 관악기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네. 이 밴드 때문에 많아요. 예,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군악대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전공생이 아니라 특히 이제 공고나 상고 네. 여기서 밴드가 되게 유명한 밴드가 많아서 제 친구들도 있어요. 예예. 네. 그래서 밴드 출신들을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명 교향악단에 입단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성격은 현악기 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과격하시고. 조금 더 스케일이 크다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야, 이렇게 고급지게 설명할 수 있구나. 과격하다라는 걸 스케일이 크다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스케일이 작은 건 섬세한 겁니까? 전 작죠. 아, 빵 터집니다. 자, 오늘 음악은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교향곡인데요. 원래 현악기와 관악기 또 타악기가 같이 이루어져 있는 교향곡 일반적인데 독특한 구성 아닙니까? 네, 통상적으로 네. 교향곡이라고 하면 1악장, 2악장, 3악장이 존재하고 네. 주제가 발전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형식적인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교향곡의 양식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한 9분 정도의 시간 악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쭉 가는 형태인데요. 근데 스트라빈스키가 여기서 교향곡 심포니라는 이름을 쓴 거는요. 그 의미 중에
조화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네. 소리들이 조화된다. 그래서 이 원곡의 스트라빈스키는 심포니스라고 s를 붙여서요. 소리의 조화들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여러 관악기가 소리내고 있는 그 어울림을 의미하여서 교향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스트라빈스키를 나중에 죽어서 만날 수 있다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관악기만을 위한 교향곡은 과연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외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맞아. 같은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예. 아까 전에 우리 정경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도 전통이 있는 이런 군악대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합주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은요. 어떤 국가적인 행사 또는 의례 아니면 의식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악에도 관악 합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관악기들이 쓰이는 합주는요. 보통 제사 음악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와 같이 이 스트라빈스키의 관악기를 위한 이 교향곡도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선곡을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스트라빈스키의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 언제 작곡했습니까? 네, 1920년입니다. 이 곡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래는 드뷔시를 기리는 관악기를 위한 단편 교향곡이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곡의 원작 그러니까 코랄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게 프랑스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를 추모하기 위해 작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작곡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프랑스의 월간 음악 저널지였던 라 르비 무지칼르를 설립한 음악학자 앙리 프리니에르는요. 클로드 드뷔시의 무덤이라는 제목의 특별호를 위해서 1920년 스트라빈스키를 포함한 10명의 작곡가에게 작곡을 청탁했습니다. 스트라빈스키를 포함해서 알베르 루셀 그리고 말리피에로, 바르톡, 슈미트, 라벨, 바야, 에릭 사티 등 10명의 작곡가에게 작품을 의뢰를 한 거죠. 아니 10명의 작곡가에게 의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 잡지를 홍보함과 더불어서 위대한 작곡가였던 이들의 선배가 되는 거죠. 클로드 드뷔시를 추모하기 위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금 말씀하신 작곡가들과 또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이 과연 어떻게 달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스트라빈스키는 11월 20일에 작곡을 마쳤고요. 이 작품은 이 잡지의 12월호 부록편의 종결부의 짧은 코럴 부분을 피아노용으로 편곡한 버전이 7번째 순서로 실려서 발표가 됐습니다. 기고에 참여한 작곡가들 대부분이 드뷔시를 추모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주의 스타일을 모방해서 작품을 작곡한 반면 스트라빈스키는 2분음표와 4분음표의 연속적인 단순한 화음에서 오는 강한 인상을 자아내는 엄숙한 코랄로 꾸며진 이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동질의 악기를 가진 몇몇 그룹이 짧은 연주와 같은 이중주 속에서 펼쳐지는 엄숙한 의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주제가 대조적인 에피소드로 전개가 되고요. 어쩌면 러시아의 민족주의 음악을 떠올리게 하는 불규칙한 리듬 구조와 선법적인 울림으로 꾸며진 가운데 화려하지만 변덕스러운 팡파르와 명쾌한 코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코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종교 음악에서 합창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루터의 어떤 음악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추모하는데 이런 뭔가 엄숙한 양식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 같은 악기군인 관악기들을 사용한다는 게 이 음악의 가장 강렬한 지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 초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쿠세비츠키라는 이건 정말 위대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셨는데 이분의 지휘로 1921년 런던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작곡가 본인은 이 무대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그렇죠? 그 작품에 어떤 실제로 연주됐을 때와의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곡가들은 개작을 몇 번씩 하기도 합니다. 이 작곡가 본인이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과 네. 초연이 달랐군요. 그게 다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작을 계속 하게 됩니까? 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945년부터 47년에 걸쳐 계속 화음을 계속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불협화음이 없을 수 있도록 최소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악기들의 이런 비중도 조절해서 소리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과 편성이 새롭게 개정된 버전은 1948년에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스위스의 지휘자 에르네스트 앙셀메에 의해 조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개작을 좀 매년 했으니까 만족한 겁니까? 더 이상 개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만족을 했을 것 같은데요. 모르죠. 또 다른 작품 때문에 바빴을지도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만족 아닌 포기. 포기. 만족했던 것 같아요. 포기했으면 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의 예로 좀 개인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앨범 녹음을 네. 저는 이제 죽기 전에 음. 앨범은 100장, 너. 책은 50권 발간하는 게 목표라서 네. 하고 있는데 앨범 벌써 22집이에요. 논사날이랑은 이제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녹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들 때까지 항상 처음에 한 걸로 갑니다.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녹음하거나 연습하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처음 거는 꼭 살려놓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스트라빈스키와 우리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나중에 만나면 개작을 했으나 개작하기 전에가 제일 좋지 않았나요? 그것도 나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첫 번째 테이크가 가장 긴장감과 현장감, 그런 생동감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 의사분들한테 들었는데 네. 이 디스크 수술할 때 저는 네. 의학적인 정보는 전혀 없지만 네. 거기서 좀 저도 예술이랑 연관을 시킨 게 이 등에 있는 뼈가 네. 하나를 수술하게 되면은 네. 그거에 맞게끔 다른 뼈들도 또 영향을 받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음악도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개작을 해버리면 결국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들의 밸런스가 깨져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조화라는 게 전반적인 조화가 진짜 중요하고 구조가 중요한데 사실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어딘가를 뭔가 손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다 이렇게 기워놓은 누더기 옷 입고 있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계속 바꾸다가 맞아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첫 첫 번째 게 제일 갑시다. 낫다. 그래서 저는 작곡가 선생님들이 이 뛰어난 연주자가 네. 연주를 했을 때 본인이 작곡한 것보다 더 표현을 잘했을 때 좋아하는 걸 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순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생각한 그림보다 더 잘 나오는 더 잘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악보 때문이 아니라 연주자 때문에. 그 악보에서 그런 것을 끌어낸 것이죠. 그렇죠. 아마 이 개작 때는 네. 이 스위스 작곡가가 충분하게 끌어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너무 멀리 왔네요.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 발표된 악보 출간되어 있습니까? 네, 이 초판 악보는요. 1920년에 오리지널 스코어가 발표가 됐는데 스트라빈스키의 생전에는 출판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아르투르 루이레가 편곡한 피아노용 악보는 1926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정된 악보는 1952년에 부지엔 혹스에서 간행이 이루어졌고요. 1983년부터는 알프레드 벨윈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 좀 전에 단악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단악장 교향곡 작품은 솔직히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짜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협주곡이라든지 교향곡, 소나타 이런 걸 들을 때 1악장이 있고 공연을 보러 가면 또 그 중간에 박수도 못 치겠고 2악장이 있고 3악장이 있고 길면 4, 5악장까지 존재를 하거든요. 한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조금씩 다른 성격으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도 멘델스존이 사람들 박수 못 치게 하려고 쭉 이렇게 연결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뭐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도 마찬가지고 쇼스타코비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악장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예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연주를 들을 텐데요.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 감상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게 한 선배 작곡가를 위한 추모곡으로
작곡이 되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진짜 이 곡의 처음 인트로를 들을 때 굉장히 고음의 관악기들이 이렇게 찌르듯이 나오는데 그것이 약간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뭐 5월, 6월 이런 때인데 구름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마치 어떤 군대의 장례식 같은 어떤 행사를 하는 느낌 그런 이미지를 저는 계속 그렸어요. 그래서 스트라빈스키가 이 관악기를 통해서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관악 합주의 그런 쓰임새가 이 곡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연주자입니까? 네, 위대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피에르 블레즈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에서 소개한 스트라빈스키의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스트라빈스키의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을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우리가 작곡가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자연인으로서의 모습과 작곡가의 모습을 완전히 분리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데요. 스트라빈스키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음악으로 보는 부분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생각합니다. 네,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 언어를 자신의 음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을 추구한 현대 음악의 모든 사조를 아울렀던 거장이라고 찬사를 보내고요. 또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일관성이 없고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보다는 돈벌이를 위해 그때그때 잘 팔리는 유행만 쫓아다닌 인기 작곡가였다고 비판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저의 생각에는 그만큼 이분의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장은 충격적이네요. 음악에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 근데 사실 이 시대는 이 20세기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우리 사회에 있었고 그리고 또 유럽의 상황들 그리고 또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또 불어닥친 새로운 음악의 물결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것도 또 신기한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3301님 정말 낯선 음악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6368님 두 분 대화 때문에 화요일이 정말 너무 기다려져요. 한 번씩 깔깔 소리내서 웃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클래식 프로그램이라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저희가 자랑하는 부분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은 더 클래식 프로그램이 아닌 것처럼도 할 수 있는데 네, 항상 저희가 이제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튜디오 밖에 그렇죠. 피디님의 눈빛이 날카롭기 때문에 저희가 좀만 또 이렇게 좀 선을 넣어버리면 바로 이제 맞습니다. 여러분 음악 나올 때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3865님 정태양님 코너 덕분에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곡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정태양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도 좋습니다. 피아노 연주 자주 들려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박형규님 두 정 교수님의 음악 이야기는 마치 친구와의 대화처럼 자연스러워요. 고급진 음악 지식도 배우며 공격과 반격으로 오가는 대화가 참 재밌는 시간입니다. 두 분 밖에서 만나시면 더욱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저희가 밖에서도 잘 놀잖아요. 그렇죠. 네. 맛있는 거 사주셨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적 목적을 그렇죠.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만남은 영화 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놉니다. 종강하면 종강하고 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 스트라빈스키의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 어떤 작품입니까? 네, 다음 주는 헝가리의 위대한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페트라르카에 의한 소네트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와, 페트라르카 네. 연주하셨습니까? 성악 버전은 연주했었어요. 네, 그렇군요. 리스트 버전은 이게 피아노로 편곡된 버전은 안 쳐봤어요. 근데 꼭 치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리스트 작품으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